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라바흐와 첼시입니다. 카라바흐는 홈에서는 중원 안정성을 바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합니다. 아쿤자대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이선과의 연계를 주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볼 간수가 흔들립니다. 주비르는 측면에서 활발히 크로스를 올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타이밍이 다소 늦습니다. 양코비치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슈팅 각도를 만드는데 능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립니다. 팀 전체의 압박 전환은 빠르지만 포백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가 늦어 위험한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의 메잘라 무브 대응이 어렵고 박스 근처 세컨드볼 상황에서 불안정함이 드러납니다. 결국 라인 간격 관리가 경기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첼시는 엔소가 메잘라 형태로 움직이며 경기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그는 중앙에서 볼을 받은 뒤 대각선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그 타이밍에 페드로가 박스 안에서 공간을 선점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네투는 전진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넓히며 반대편 윙백의 오버래핑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중앙의 숫자 우위를 동시에 유지하게 만듭니다. 후반에는 기튼스와 에스테반이 투입되며 템포 조절과 측면 돌파에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합니다. 이 교체 카드들은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며 경기 후반 리듬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첼시는 전환 타이밍과 템포 조절, 라인 관리의 완성도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전환 타이밍의 정확도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는 엔소의 메잘라 무브를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침투하며 네투의 돌파와 페드로의 마무리가 결합되어 박스 안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형성합니다. 카라바흐는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이선과 포백 간 간격이 무너지면 첼시의 빠른 전환 패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첼시는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압박을 유도하고 한두 차례의 대각선 침투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카라바흐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지고 전방 압박이 약해지면 템포가 완전히 끊길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 전환, 공간 점유 측면에서 첼시가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포스 FC와 비아레알입니다. 파포스는 전방 압박이 길어질수록 수비 블록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바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 후 복귀 속도가 느려 역습 차단이 불안합니다. 오르샤는 드리블 돌파로 이선을 전개하지만 볼 터치가 길어질 때 탈압박이 어려워집니다. 드라고미르는 중원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각도가 흔들립니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서 박스2박스 형태로 전개할 때 미드라인 뒷공간을 쉽게 내주며 세컨드 움직임 대응이 미흡합니다. 세트 수비 시 라인 붕괴가 잦고 홈에서는 초반 강한 전진 압박으로 기세를 올리지만 체력 소모로 후반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대가 템포를 높이면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공수 전환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비아레알은 박스2박스 전개를 완성도 높게 구현합니다. 고메사냐는 수비와 공격 라인 사이를 오가며 팀의 중심을 잡고 전진 시 모레노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 루트를 연결합니다. 모레노는 볼터치 후 슈팅 전환이 빠르며 공간 점유 감각이 뛰어납니다. 모레이로는 좌측 전환 플레이를 주도해 하프 스페이스를 열고 고메사냐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 미드라인을 무너뜨립니다. 상대가 중앙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전개 루트가 곧바로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에는 페레스와 파레호의 투입으로 전개 안정성과 경기 운영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간격 유지력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비아레알은 고메사냐의 왕복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경기 리듬을 주도할 것입니다. 모레노의 문전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반복되면 파포스의 수비 라인은 정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포스는 중원 압박이 느려 상대 미드필더의 오버래핑을 막기 어렵고 박스 근처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불안합니다. 비아레알은 빠른 전환으로 미드블록을 끊고 세컨드볼을 점유하며 공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후반에는 파레호와 페레스의 투입으로 템포 조절과 빌드업 안정성이 강화되며 체력이 떨어지는 파포스는 수비 간격이 벌어져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비아레알이 유기적인 전개로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도르트문트입니다. 맨시티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빌드업 단계부터 주도권을 잡습니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절묘한 포지셔닝으로 세컨드 찬스를 노리고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필포드는 인버티드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어 도쿠와의 연계를 통해 공격 전환과 찬스 창출을 주도하며 포드네시아, 도쿠의 돌파, 홀란드의 컷백 마무리라는 완성된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로드리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고 센터백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전진해 세컨드볼을 회수합니다. 결국 공간 점유, 템포 유지, 마무리의 완성도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도르트문트는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전방에 두며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상대의 높은 압박 라인 앞에서는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라시는 포스트업 능력을 활용해 버티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될 여지가 있고 아데에미는 폭발적인 속도를 지녔으나 측면 전환 시 간격이 좁아 돌파 폭이 제한됩니다. 벨링엄은 전진 패스 타이밍이 좋지만 상대의 미드존 압박 속에서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중원 점유가 흔들리면 윙백의 라인 커버 타이밍이 늦어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며 3명의 센터백은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컷백 대응에는 불안합니다. 특히 하이프레싱 구간에서의 수비 전환이 늦어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교체 자원 역시 수비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템포 싸움에서 밀릴 경우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템포 정밀도와 압박 탈출 능력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시티는 초반부터 볼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지배하고 포든이 중원에서 방향 전환의 중심을 잡는 동시에 도쿠가 측면에서 빠르게 공간을 파고든 뒤 홀란드가 컷백 타이밍에 맞춰 마무리하는 패턴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이 구조는 맨시티가 가진 EPL식 세밀한 전개를 집약한 형태이며 도르트문트의 3백은 박스 근처에서 이러한 다층 전개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체 자원 역시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압박을 버티더라도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고 라인을 올릴 경우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전반에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템포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맨시티는 후반 20분 이후에도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며 공간을 지배하고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 경기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분석 카페에서 최종 조합 및 세밀한 분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권유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카이라트입니다. 인터밀란은 라인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중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라우타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를 제치며 결정적 찬스를 만듭니다. 튀랑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좌우 폭넓은 움직임으로 연계 플레이를 완성하고 바렐라는 상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포착해 정확한 침투 패스로 박스 안 1대1 기회를 창출합니다. 후반 교체 카드도 다양하게 활용되며 지엘린스키는 느슨해진 중원 압박을 활용해 중거리 슈팅과 템포 조절로 경기 흐름을 살리고 엘리케는 측면 돌파와 컷신으로 후반 막판 수비 라인을 흔드는 즉각적 옵션이 됩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중원 압박과 전환 타이밍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입니다. 카이라트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중앙 수비수 간 간격이 일정치 않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지뉴는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지만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이 불안하고 그로미코는 전방 압박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타팔로프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볼 없는 움직임이 단조로워 수비 분산 효과가 낮습니다. 중앙 수비 라인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 빠른 전환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오프사이드 트랩 실패와 세컨드볼 처리 불안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러한 수비 간격의 취약점은 바렐라의 침투 패스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전방 압박이 유지되지 않아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간격 유지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밀란은 바렐라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 리듬을 설계하며 라우타로와 튀랑이 동시에 침투 타이밍을 맞춰 공격 루트를 완성합니다. 반면
카이라트는 수비수 간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라인 뒷공간이 자주 열릴 위험이 있으며 바렐라가 상대 간격의 빈틈을 읽고 찔러주는 패스가 인터밀란의 핵심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엘린스키와 엘리케가 투입되면 공격 전환 속도와 방향 전환 폭이 동시에 확대됩니다. 카이라트는 후방 빌드업 시 압박 대응력이 떨어지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도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는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인터밀란의 압박에 연속적인 실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경기 내내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중원을 장악해 템포를 지배하고 카이라트가 수비 블록을 낮춰도 세컨드 찬스와 후방 빌드업 압박으로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전진 패스 타이밍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결정되며 이 부분에서 인터밀란이 확실히 앞섭니다. 인터밀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벤피카와 레버쿠젠입니다. 벤피카는 중앙 점유율을 강화하며 중원에서 리오스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리오스는 타락바쿠 볼 배급이 안정적이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균형 있는 움직임으로 경기 흐름을 유지합니다. 올스네스는 좌우 폭을 넓히며 윙포워드 역할을 수행하고 측면 돌파 후 컷백으로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파블리디스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내 움직임이 뛰어나 세컨드 찬스에서도 마무리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세 명의 조합은 전진 속도와 공간 활용에서 유기적인 밸런스를 형성하며 홈에서는 짧은 패스 전개로 경기 리듬을 안정시키고 상대 압박을 흘려보내는 전술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결국 리오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 공격 루트는 자연스럽게 살아나며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중원에서 전진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공격 템포가 한 박자씩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격 루트가 끊기고 시크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볼을 받는 위치가 후방으로 내려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텔라는 스피드가 뛰어나지만 공간이 좁아지면 판단 속도가 느려지고 방향 전환이 늦어집니다. 안드리이는 빌드업 과정에서 정확성을 갖추었으나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 세컨드 찬스 대응이 늦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며 수비 전환 시 공간 커버가 불안정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미드필더 간 간격이 더 벌어지고 리오스의 템포 조율에 끌려다니며 경기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중원 템포 싸움이 승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벤피카는 리오스를 중심으로 중원의 리듬을 장악하며 올스네스의 전진과 파블리디스의 마무리로 공격 루트를 완성합니다. 특히 리오스가 공의 속도를 한 박자 높이면 레버쿠젠은 느린 전환 템포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레버쿠젠은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고 후방 빌드업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벤피카는 점유율을 늘리고 세컨드볼을 선점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홈 이점을 고려하면 리오스의 템포 조율 아래 공격 밸런스가 완성형으로 올라서며 경기 주도권을 쥘 전망입니다. 결국 중원 전환 속도와 리듬 싸움에서 앞선 벤피카가 경기를 지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벤피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클럽 브리헤와 바르셀로나입니다. 클럽 브리헤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1차 압박이 풀리는 순간 포백과 더블 피벗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톱이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트레솔디는 전환 속도가 좋지만 라인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비고 포브스는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볼 손실 후 역압박 복구가 느려 중원 보호가 흔들립니다. 바나케는 전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첫 터치가 길어져 공격 템포가 끊깁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세컨드볼 대응 인원이 줄어들어 두 번째 낙하지점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라인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 복귀 속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고급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미드존에서 볼 순환을 빠르게 이어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세컨드 라인을 공략합니다. 페란 토레스는 1차 압박을 유도한 뒤 안쪽으로 파고들어 박스톱에서 중거리 슈팅 기회를 만듭니다. 야말은 우측에서 드리블 각을 형성하고 컷백 타이밍으로 포백과 미드라인 사이를 파고듭니다. 페드리는 전개 템포를 조절하면서 순간 침투로 세컨드볼에 먼저 도착해 마무리 루트를 완성합니다. 더블 피벗은 전환 시 좌우로 벌어지며 상대가 비워둔 세컨드 라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합니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이 한 번만 풀려도 슈팅 각이 열리고 중거리 옵션까지 이어져 위협이 증폭됩니다. 동시에 수비 전환에서는 리트리트 라인이 빠르게 정렬되어 상대의 단발 속공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방 압박 뒷공간 관리와 세컨드 라인 점유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 브리에는 초반 라인을 올리지만
압박이 풀리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허점을 드러냅니다. 바르셀로나는 미드존 순환과 하프스페이스 점유로 박스톱, 슈팅각을 만들고 야말과 페란토레스의 연계가 맞물리면 포백, 피벗 사이 공간이 열리며 클럽 뿌리에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페드리는 일정한 템포로 박스 앞 재진입을 시도하고 바르셀로나 전환 수비의 빠른 정렬로 역습도 제한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과 슈팅 퀄리티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후반에는 바르셀로나가 볼을 소유하며 하프스페이스에서 결정적 마무리를 완성할 전망입니다. 결국 초반 압박보다 라인 관리 완성도가 승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아약스와 갈라타사라이입니다. 아약스는 점유율 중심 전개를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템포를 보여줍니다. 베호르스트는 포스트업과 세컨드볼 연계, 박스 안 피지컬 경합의 강점을 보이고 모로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방향 전환과 탈압박으로 전진 루트를 만듭니다. 스티브는 중거리 슈팅과 사이드 전환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빌드업에서 탈압박 루트가 다양해 전방 압박에도 끊기지 않고 홈에서는 미드필드 라인 간격이 촘촘해 점유율과 볼 순환 속도에서 우위가 높습니다. 전방 이선의 침투 타이밍도 정교해 세컨드 찬스 공략력이 뛰어나며 모로의 방향 전환이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최근 빡빡한 일정과 장거리 비행으로 체력 부담이 큽니다. 이카르디는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는 뛰어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돼 전방 압박 기여가 났습니다. 사내는 스피드가 빠르지만 장거리 이동 후 경기 초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귄도아는 패싱으로 전개를 조율하지만 탈압박이 단조로워 상대 압박에 쉽게 끊깁니다. 중원 템포 전환이 느리고 세컨드볼 대응도 늦어 전방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지면 상대의 이선 침투에 취약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탈압박 정확도와 체력 유지력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아약스는 모로를 중심으로 중원 전개를 주도하며 방향 전환으로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원정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초반 이후 라인 유지가 점점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약스는 홈 이점을 살려 템포를 끌어올리며 중원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전방 압박이 맞아떨어지면 갈라타사라이의 빌드업은 끊기고 세컨드볼을 통해 추가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전환 속도와 체력 한계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아약스가 볼 점유와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라울 모로의 방향 전환과 스티븐의 전개가 맞물리면 결정적 찬스를 창출할 것입니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 아약스가 우위를 점하는 구도입니다. 아약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와 아탈란타입니다. 마르세유는 중원 안정감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 전개를 시도합니다. 호이비에르는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으며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그린우드는 측면 돌파 후 컷백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오바메양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방에서부터 빠른 템포 전환과 짧은 패스로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합니다. 특히 호이비에르의 전진 타이밍에 맞춰 그린우드와 오바메양이 동시에 움직이며 공격 깊이를 만들고 이 구조는 단순한 속공이 아닌 템포 조절과 순간 전환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입니다. 아탈란타는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템포가 제한됩니다. 스카마카는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연계가 다소 무딘 편이고 데케텔라에는 볼터치 감각이 뛰어나지만 패스 전개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에 라인 재정비 시간을 줍니다. 파살리치는 중원과 공격을 연결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전환 시 볼 소유는 길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를 흔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해 중앙과 측면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집니다. 전술 구조는 견고하지만 템포가 늦어질수록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빠른 전환과 공간 창출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개 속도와 하프라인 통과 타이밍이 승부를 좌우할 흐름입니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와 그린우드의 템포 조절로 경기 리듬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란타의 느린 전개는 마르세유가 압박 라인을 높일 여유를 제공하며 호이비에르가 템포를 한 박자 끌어올리면 그린우드의 돌파와 오바메양의 움직임이 즉시 연결됩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수비에서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칩니다. 결국 마르세유가 템포 주도권을 쥐고 경기 흐름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으며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할 경우 전반부터 아탈란타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기의 방향은 전환 속도를 누가 끝까지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르세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과 아틀레틱 빌바오입니다. 뉴캐슬은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세컨드 지역 첫 접점이 늦어지고 두 번째 낙하 지점 관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토날리는 전진 패스 각을 만들기 전 압박이 들어오면 안전 패스로 돌아가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있으며 엘랑가는 측면 전환 속도는 좋지만 백프레스 타이밍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스는 전진성은 뛰어나도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아 이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생기고 결국 박스 앞 간격이 넓어지며 세컨드볼 대응 실패가 유효 슈팅 허용으로 이어집니다. 홈에서 에너지 레벨은 높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 뒷공간과 세컨드 지역이 동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더블 피벗을 중심으로 중원 밀도를 유지하며 전환 템포를 잃지 않습니다. 산세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첫 터치로 압박을 흘려내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려 상대 미드라인 복귀 전 세컨드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박스 앞 유효 슈팅 각을 만듭니다. 구르제타는 등지는 플레이로 1차 견제를 묶고 니코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간격을 벌립니다. 역전한 상황에서도 더블 피벗 위치가 안정적이라 상대의 트랜지션을 초반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교체 자원인 산나디와 나바로는 후반 템포 유지와 볼 운반 역할을 수행하며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와 제압박의 질이 높아져 세컨드볼 경쟁에서 우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지역 장악력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올리겠지만 미드라인 복귀가 늦어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산세트가 첫 접점을 선점하고 니코의 측면 돌파와 구르제타의 버티기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돼 빌바오는 좌우 전환과 컷백 빈도를 활용하며 박스 앞 세컨드에서 재차 마무리를 노립니다. 뉴캐슬이 세트피스로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오픈 플레이의 지속성과 전환 효율은 빌바오가 우위입니다. 후반에는 교체 자원의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 차이가 경기 속도를 결정하며 세컨드 회수, 전진 패스, 컷백 루트가 반복되면 빌바오의 유효 슈팅 기대값이 꾸준히 쌓입니다. 전술 응집력과 전환 효율, 교체 임팩트까지 고려하면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바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